자, 두 번째 리케르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이 책 지금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했고,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에서 어떤 데카르트적인 회의, 문제점 이런 걸 이 사람이 비판하면서 네 가지의 영역으로 이 책을 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말하는가, 누가 행동하는가, 누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가, 마지막으로 누가 책임전가의 도덕적 책임을 갖는가, 이 책입니다. 34쪽이 그런 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마지막 윤리적 영역 7, 8, 9장이 가장 중요한 연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럼에도 본서의 제목이 상기시키듯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이 변증법은 윤리와 도덕의 관점에서 접근되는 연구들에서만 완벽한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기의 자율성은 거기서 이웃에 대한 배려와 각각의 인간을 위한 정의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정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적인 삶과 도덕적인 삶을 구분하면서 이 레비나스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37쪽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에 대한 37쪽부터 이제 이 서문을 마지막으로 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이 서문 할 때까지 대단히 간략하게 쓰고 있어요. 그 네 가지 연구의 영역의 의미를. 그래서 37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무엇을 말하는가, 누가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누구에 대해, 그리고 무엇에 대해 이야기가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도덕적으로 무엇에 대해 책임이 있는가. 이 모든 질문은 누가라는 질문이 언급되는 다양한 방식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에 대한 비판이죠. 데카르트는 그냥 방법론적인 회의, 그건 주로 사고하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어떤 데카르트의 성찰의 논의가 확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라는 질문을 계속 읽겠습니다. 누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이러한 다양한 방식들은 질문 제기의 어떤 우연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우연성은 자연 언어들의 문법, 통상적인 담화의 관례, 그리고 끝으로 역사가 전개되는 동안 철학적 문제 제기 출현,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재나고 있는 재단들의 우연성과 결부된다. 그러니까 언어 철학과 관련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행동함이라는 것과 관련돼서 행동의 개념이 뭐냐, 그래서 실천 철학이 뭐냐, 이런 영역을 두 번째에서 연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인간의 행동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말하는 주체의 자기 지칭에 있는가, 아니면 행동자가 지닌 행하는 힘이 있는가, 혹은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 전가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위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존재의 의미에 관련돼서 행위한다는 것과 존재의 의미가 뭐냐. 여기 이제 하이데거 얘기가 좀 들어가고 하는 건데, 이거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도덕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뭘 하겠어 라고 하는 언어적 행동을 통해서 상대한테 신뢰를 주고 내가 도덕적 책임감을 갖는 것. 이제 이게 윤리인데, 그럼 상대가 너 그렇게 할 거야? 그럼 내가 믿어줄게 라고 하는 이 관계가 어떻게 발생하냐는 겁니다. 그건 도덕적인 의식이라기보다는 다른 방식의 어떤 믿음, 뭐 이런 거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도덕적 의식보다는 어떻게 보면 증명을 생각하는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윤리적인 삶과 관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책을 전부 다 읽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이걸 전공하는 사람 아니면 읽어도 잘 모릅니다. 특히 이 언어적인 관계와 관련돼서 이 리케르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 언어 철학에 대한, 왜냐면 이 책에서 주로 뭘 얘기하냐면 언어 철학에 대한 비판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분석 철학, 이 영미권 얘기에서 소위 분석 철학이라고 부르는 영역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심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번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일단 그래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1장하고 2장에서는 주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 인격,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신체,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게 영혼에 깃들어 있는 거냐, 아니면 신체에 있는 거냐, 이 문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영혼에 깃들어 있다, 그런 건 약간 이제 이 어떤 형이상학적인 뭐 그런 거라면, 신체라고 하는 건 약간 감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데카르트도 방법 소설에서 보면 내 손끝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감각들이라는 거는
혹은 내가 보는 여러 가지 시각적인 감각들이라는 게 잘못될 수도 있다. 나를 속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거의 신적인 영혼과 관련돼서 나의 사유의 어떤 근본을 얘기하는 것이 소위 인격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 양자를 넘어설 수 있는 게 뭐예요? 특히 이게 나와 너의 관계에 있어서, 나와 너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카르트한테는 나만을 생각했죠, 나만을. 거기에 타자라는 관념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하는, 회의하는 방법서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챕터의 연구고, 두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와 타자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획득하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하는 주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혼자 할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을 혼자 해요? 그건 독백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술행이라고 하는 건 상대와 관계 속에서 나를 말하기 때문에 리퀘르가 얘기하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은 언어적인 표상, 말하는 행위, 이것과 언어적인 표석이라는 말이 아니고 말하는 주체, 소위 화형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화형론이라는 게 뭐예요? 언어를 통해서 내가 날씨가 덥네? 그러면 창문을 연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그게 뭐예요? 나와 상대의 관계에 있어서 행동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그 언어적 행동, 이게 바로 화형론이죠. 그건 조금 소위 분석 철학이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언어적인 활용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걸 소위 스피치 액트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언술, 행위, 주체, 이 리케르의 언어 철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요성은 이 사람은 누가 말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누가 말하는가에서 항상 상대방, 타자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리케르 언어 철학의 가장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리케르가 얘기하는 언어라고 하는 건 행동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좀 넘어갑시다. 내가 이것까지 다 이해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정치학과를 그만둬야죠. 이제 언어학이나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재미있다. 그런 정도를 얘기를 해서 소위 인문학적인 언어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열심히 읽어보십시다. 그런 정도로 제가 가이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연구라는 게 뭐예요? 행동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런 겁니다. 행동한다. 언어적으로 행동한다는 거. 요것도 나한테 좀 어려워요. 이 행동과 행동자라는 챕터가 네 번째 챕터인데, 이제 이게 소위 리케르가 항상 얘기하는 이 소위 주체 중심주의와 구조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방법이죠. 근데 요 부분도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건 넘어가는 거 합시다.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조금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다섯 번째 챕터, 여기 다섯 번째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다섯 번째 연구의 제목이 뭐냐면 개인의 자기 동일성과 이야기적 동일성. 요게 어떻게 보면 리케르가 하고 싶은 얘기의 결론의 핵심적인 개념이죠. 자기 동일성이라는 게 뭐예요? 시간에 따라서 변해가는, 혹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알아내는 방법. 이게 자기 동일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약간 변해가는 역동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뭐냐면 이야기 동일성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낸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158페이지에 보면 주석 1번의 그 시간과 이야기 세 번째 책에서 자기가 어떤 얘기를 했고, 그것을 이어서 내가 이번 챕터에서는 무슨 말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냐면, 자기의 이해는 하나의 해석이다. 차례로 자기의 해석은 많은 기호들과 상징들 가운데 이야기 속에서 우선적인 매개체를 만든다. 그러니까 요거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나를 알게 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해석의 한 방식이고, 그것은 여러 가지 기호와 상징 체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상징 체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습속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기를 해석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건데, 그게 그냥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후나 똑같다 그런 게 아니고, 자기를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그다음 타자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이 입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이야기 정체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159페이지가 있는데 159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끊고 갑시다.